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제 여자친구입니다. 아들 결혼식 당일 이혼한 전 남편이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와 팔짱을 끼고 예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30년간 쌓여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밝혀진다는 거였어요. 과연 그곳에는 어떤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목덜미를 스치던 그 오후였어요. 11월 초의 날씨는 정말 변덕스러웠어요. 아침엔 따뜻했는데 오후가 되니 갑자기 쌀쌀해졌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먹고 간 김치찌개 그릇에 붙은 기름때를 닦아내면서 문득 아들 녀석이 요즘 많이 마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벗으려는데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청첩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후 햇살을 받아 금박 글씨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신랑 강민수, 신부 김수빈의 결혼을 알려드립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글이 저를 멈춰서게 했어요. 신랑 아버지 강태수, 어머니 윤희정, 신부 아버지 김종민, 어머니 박영미. 나란히 적힌 두 쌍의 부모 이름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청첩장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름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고무 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걸고 찬물에 손을 헹궜어요. 겨울이 다가와서인지 물이 유난히 차갔어요. 손등에 떠오른 핏줄들이 예전보다 도드라져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한참 바라봤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스프링이 낡아서 몸이 푹 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소파도 민수 아빠와 함께 샀던 거였는데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그때는 이 소파에서 세 식구가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민수 숙제도 봐주고 그랬는데 수빈이 어머니가 지난주에 전화로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돈 어른께서도 오시죠? 혹시 예식 전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저는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기침을 한번 하고 대답했어요. 아, 네. 그럼요. 시간 맞춰서. 애매하게 얼버무린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강태수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요? 3년이나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어려웠어요.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놓았다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번호를 누를 생각을 하니 손끝이 저렸어요. 마치 감전된 것처럼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오후에 고요한 집안에서 그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득 민수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밤에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 때의 그 느낌이랑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부엌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음이었어요. 아랫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어떤 드라마인지 여자 배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는 이웃집 아이가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할 때면 늘 이랬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온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연락처에서 기억을 눌러내려가니 강태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3년 전 마지막 통화 이후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이름이었어요. 그 옆에 작은 전화기 모양 아이콘이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르고 싶으면서도 누르고 싶지 않았어요. 체면상 어쩔 수 없어. 며느리 집안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민수를 위한 일이라고, 단 하루만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요. 신랑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요? 수빈이네 식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마치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즈음이었어요. 여보세요.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어요. 약간 쉰 듯 하면서도 낮은 톤의 목소리. 예전에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목소리였어요. 잠들기 전에 듣고 싶어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침을 삼키려 했는데 삼킬 침도 없었어요. 민수 아버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전에는 여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민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한 글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가 잠깐 멈칫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 목소리를 듣고 놀랐을 거예요. 3년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민수 결혼식 때 말을 시작했다가 다시 멈췄어요. 자존심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삼키기도 뱉기도 어려운 그런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삼켜야 했어요. 민수를 위해서요. 혹시 혼주석에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말해버리고 나니 가슴이 뛰었어요. 3년 만에 부탁이었어요. 그것도 이런 부탁을요. 이혼한 전 남편에게 아들 결혼식에 와달라고 부탁하는 전처의 심정이 이런 거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어요. 며느리 집안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까요? 이혼을 당한 것도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야 하나요? 바람을 피운 것도 그 사람인데 왜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나요? 그냥 그날만.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 그날만 갈게.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은 그냥 업무적인 톤이었어요.
마치 회사 직원이 업무 지시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만이라는 말을 강조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뜻이겠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이 들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지만 전화를 끊기가 싫었어요. 끊으면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아서요. 3년 동안의 침묵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등받이에 기대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참 예쁜 노을이었어요. 예전에는 강태수와 함께 이런 노을을 보며 오늘 노을 참 예쁘다고 말하곤 했는데 지금은 혼자 보고 있으니 왜인지 쓸쓸해 보였어요.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났어요. 아침에 밥을 해놓고 보온밥통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나 봐요. 일어나서 확인해 봐야 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창밖 노을이 점점 붉어져 갔어요. 아파트 창문들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다른 집들은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가정들이겠죠. 아이들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고 직장인들도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저만 혼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소파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 한편이 묵직했어요. 뭔가 큰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의 결혼식에서 신랑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청첩장에도 버젓이 신랑 아버지 강태수라고 적혀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수빈이네 식구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민수도 얼마나 창피할까요? 결국 저는 밥 타는 냄새를 맡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보온밥통을 열어보니 역시 밥이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어요. 하얀 쌀밥이 누런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제 마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침실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 달 후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떤 표정으로 만나야 할까요? 어떤 말로 인사해야 할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얼마나 멀게 만들어 놨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마저도 얕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강태수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전 모습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꿈이었어요. 그 전화 통화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었거든요.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뚫어지도록 바라보게 되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똑똑. 그 소리를 따라 가슴도 두근거렸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아침 6시에 벌떡 깨어나곤 했어요. 그마저도 깊은 잠이 아니었어요. 꿈속에서도 강태수가 나타났거든요. 이상한 꿈이었어요. 예전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제게 웃으며 다가오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는 우리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곤 했어요. 희정아, 뭐 하고 있어? 꿈속의 강태수는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꿈에서는 제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 순간 깨어나곤 했어요. 깨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실로 돌아오면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3년 전부터 계속 비어 있었던 그 자리였어요. 베개가 하나만 있는 침대, 이불을 혼자 덮는 밤이 이제는 익숙해졌는데도 그 꿈을 꾸고 나면 왜인지 더 외로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을 때가 그나마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차가운 물의 감촉이 꿈과 현실 사이의 어지러움을 깨워주었거든요. 물기를 닦으면서 거울을 보니 눈밑이 거뭇거뭇해져 있었어요. 다크서클이 전보다 훨씬 진해졌어요.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월요일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아들 녀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왜? 뭐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결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들이 눈치가 빨라서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강태수와의 통화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다. 그냥 결혼식 준비하느라 좀 바쁘기만 해. 거짓말이었어요. 결혼식 준비는 이미 거의 다 끝난 상태였어요. 예식장 예약, 한복 주문, 패백 음식 준비, 하객 정리까지 이미 몇 달 전에 다 해놨거든요. 다만 마음의 준비만 안 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민수가 넥타이를 매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무슨 소리야? 내 결혼식인데 당연한 거지.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들은 정말 착했어요. 그런 아들 때문에라도 결혼식을 무사히 치러내야 했어요. 그 사람과 만나는 게 아무리 불편해도 민수를 위해서는 해내야 했어요. 화요일은 한복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피팅을 받아야 했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섰는데도 지하철이 지연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하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11월 초라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강을 건널 때 보이는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예전에는 강태수와 함께 한강공원에 단풍 구경을 가곤 했는데 벌써 그런 게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예쁜 가을이었지만 왜인지 쓸쓸했어요. 혼자 보는 풍경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외로웠어요. 지하철 안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복집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피팅할 때보다 한 치수는 작아지신 것 같아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어깨선이 좀 더 들어가 있었고 허리 부분이 헐렁했어요. 치마 저고리의 실루엣이 예전과 달랐어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사장님이 핀으로 옷의 여유분을 고정하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한복집을 30년 넘게 운영하신 분이라 어머니들의 변화를 한눈에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 밥맛도 없었고 먹어도 체하는 일이 많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가에 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어요. 볼살도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3년 사이에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이 늙었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을까요? 신경 쓰기 싫은데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복 수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품 가게에 들렀어요.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새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는 밝은 조명과 거울로 가득했어요. 20대 점원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여러 제품을 추천해 줬어요. 어머님, 이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좋아서 다크서클이나 기미를 잘 가려줘요.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발라보면서 점원의 말을 들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니 확실히 피곤한 기색이 많이 가려졌어요. 이 색깔이 어머님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분홍빛 립스틱이었어요. 발라보니 얼굴이 한결 화사해 보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3년 동안 화장품에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결국 파운데이션과 립스틱, 그리고 아이크림까지 샀어요. 생각보다 비싼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최소한 초라해 보이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산 화장품들을 꺼내봤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작은 봉지들이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걸 사면서 계속 강태수 생각이 났거든요. 그 사람을 의식해서 산 거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썰면서 또 생각에 빠졌어요. 3년 전 이혼할 때는 다신 그 사람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김치를 써는 칼질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서 도마 위에 김치가 너무 작게 썰어져 거의 다져지다시피 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 오후에는 수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빈아. 무슨 일이니? 내일 예식장에서 리허설 하는데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혼주분들과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 순서도 연습해보고 전체적인 식 진행을 미리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예식 리허설이라니. 그럼 강태수와 함께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신랑 아버지와 신부 어머니가 함께 입장하는 순서 말이에요. 그래, 갈게. 감사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예식장에서 뵐게요. 아, 그리고 아버님께도 연락드릴게요. 아버님이라니. 수빈이도 강태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듣기가 어색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서서 연습을 해야 해요. 3년 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고개만 끄덕일까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것 같았어요. 찬 수건을 가져와서 눈가에 올려놓고 5분 정도 찜질을 했어요. 그래도 부기가 잘 빠지지 않았어요. 새로 산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어요. 확실히 다크서클이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도 피곤한 기색은 완전히 감출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오후 2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초조했어요. 민수가 먹을 계란말이를 부치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계란이 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냄새가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 뭔가 타는 냄새 나는데요? 계란말이가. 서둘러 불을 끄고 후라이팬을 들어 올렸어요. 계란말이 아랫면이 까맣게 타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혹시 결혼식 때문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민수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리허설 가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아들도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 티가 나나 봐요. 혼자 집에 남겨지니 더 불안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냉장고 정리까지 했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렀어요. 평소에는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 오늘따라 이렇게 느릴 수가 없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평상복으로는 너무 초라할 것 같아서 조금 정장 느낌이 나는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갈아입어 봤어요. 이 옷이 나을까, 저 옷이 나을까? 색깔은 어떤 게 좋을까? 혼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우스웠어요. 화장을 다시 고쳤어요. 손이 떨려서 아이라이너를 제대로 그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그었다를 반복했어요. 립스틱도 바르고 지우고를 3번이나 했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 봤어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적어도 3년 전보다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면서 한 번 더 거울을 봤어요. 현관 앞 전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거울 속 사람의 눈빛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하철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3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식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제 심장은 마치 북 치는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3호선 압구정역에서 내려서 예식장까지 걸어가는 10분이 평생 중에 가장 긴 10분 같았어요. 11월 오후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옷깃이 파닥거리며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로 스며들었어요. 예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어요. 1시 50분이었어요. 10분 일찍 도착한 거였어요. 일부러 일찍 와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초조해졌어요. 예식장 로비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벽면에는 신랑 신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다른 예비 신랑 신부들의 행복한 모습이 가득했어요. 모두 밝게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니 괜스레 마음이 씁쓸했어요. 저도 한때는 강태수와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어요. 무의식 중에 왼쪽 약지를 돌리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예전에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였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버릇이 남아 있었나 봐요. 가방 안에서 손거울을 꺼내 마지막으로 얼굴을 확인했어요. 립스틱이 번지지는 않았는지, 파운데이션이 들뜨지는 않았는지, 거울 속 제 얼굴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지만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니, 수빈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수와 수빈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혹시 많이 기다리셨어요? 수빈이가 제 앞에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쁜 아이였어요. 민수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너희가 일찍 온 거지. 리허설이 처음이라
저희도 일찍 와서 미리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나? 민수의 그 말에 저도 무의식적으로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아직 강태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2시 정각에 올까요? 아니면 조금 늦을까요? 예전에도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오는 편이었어요. 곧 오실 거야.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서 못 온다고 연락이 올까요? 그때 예식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리허설 예정이신 강민수, 김수빈 커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신랑 어머니와 신부, 신랑 이렇게 세 분이 와 계시고 신랑 아버님은 아직이신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꽉 눌리는 것 같았어요. 신랑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니 현실감이 확 들었어요. 곧 강태수가 나타날 거라는 사실이요. 곧 도착하실 것 같은데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럼 일단 홀 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버님 오시면 안내해드리고요. 우리는 직원의 안내를 따라 예식장 홀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넓고 화려했어요. 하얀 카펫이 깔린 버질로드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양쪽에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신랑 신부가 설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혼주들이 앉을 특별석이 있었어요. 제가 앉을 자리와 강태수가 앉을 자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신랑 신부는 여기서 예식을 올리시고 혼주 어른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시게 됩니다. 직원이 혼주석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부부였는데 이제는 아들 결혼식에서만 잠깐 나란히 앉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빈이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그때였어요. 홀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였는데 익숙한 리듬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강태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키는 여전히 컸고 어깨는 넓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격식을 갖춘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3년 전보다 하얗게 센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가 홀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수와 수빈이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휘몰아쳤어요. 강태수도 잠깐 멈칫했어요.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놀람? 어색함? 아니면 그냥 무감정? 아버지, 오셨네요. 민수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제야 강태수가 시선을 저에게서 돌려 민수에게 갔어요. 응, 늦었나?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강태수가 제게로 다가왔어요.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 섰어요. 3년 전에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와서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곤 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사였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예식장 직원이 다가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제 4분 다 모이셨으니 리허설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혼주 어른들부터 입장 연습을 해보시죠.
저와 강태수가 입구로 향했어요. 나란히 걸어가는데 어색함이 극에 달했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는데 이제는 서로 30cm씩 떨어져서 걸어야 했어요. 혼주 어른들은 이렇게 천천히 품위 있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를 맞춰서 걸어주세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버질로드를 천천히 걸었어요. 하얀 카펫을 밟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걸어본 건 우리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강태수의 발걸음이 들렸어요. 예전과 똑같은 리듬이었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30년 동안 들어왔던 그 발걸음 소리였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익숙했어요. 혼주석에 도착해서 앉았어요. 강태수는 신랑 아버지 자리에,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어요. 의자 사이의 거리는 50cm 정도였을까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거리였어요. 앉아 있는 동안 강태수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새로운 향수였어요. 예전에 쓰던 건 다른 냄새였는데 3년 사이에 바뀐 게 향수만이 아니겠죠.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민수와 수빈이가 입장 연습을 하는 동안 저와 강태수는 나란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가끔 강태수가 기침을 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마다 저도 의식하게 되었어요. 그의 숨소리도 들렸어요. 조금 빨라진 것 같았어요. 저만 긴장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축사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신랑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직원이 설명하자 강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오늘 민수와 수빈이의 결혼을 축하하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긴장한 것 같았어요. 몇 마디 말하다가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더욱 떨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수빈아, 엄마가 정말 축하한다. 목이 메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강태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벅찼어요. 괜찮습니다. 연습이니까 간단히만 해보시면 돼요. 직원이 위로해줬어요. 리허설이 끝난 후 로비로 나왔어요. 민수와 수빈이는 다른 것들을 확인하러 갔고 저와 강태수는 잠깐 둘이 남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인데 이렇게 할 말이 없을 줄 몰랐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강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로비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요. 강태수는 아메리카노를, 저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민수 많이 컸네. 네.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네요. 수빈이는 어때? 착한 아이예요. 민수랑 잘 어울리고. 대화가 끊어졌어요. 둘 다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랐는데 이제는 몇 마디 나누기도 어려웠어요. 강태수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 네, 수고하셨어요. 그가 일어서면서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결혼식 날 봐. 네, 그날 잘 부탁드려요. 웅. 그렇게 헤어졌어요. 강태수가 예식장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남이 되어버렸구나.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저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하철이 제가 내릴 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내려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등을 켰어요. 혼자 있는 집은 항상 이랬어요. 적막하고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3년 만에 만난 강태수는 예전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기도 했어요. 결혼식까지 이제 3주 남았어요. 그날도 이렇게 어색할까요? 하루 종일 나란히 앉아 있어야 하는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예전 모습과 오늘 본 모습이 자꾸 겹쳐서 나타났어요. 시간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니까요. 리허설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시금치를 다듬으면서도 자꾸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강태수와 나란히 앉았던 그 어색한 시간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어색함,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냉랭했던 분위기. 시금치 뿌리를 자르는 칼질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마치 제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허전한 건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민수는 수빈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해서 집에 오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은 늘 그렇듯 쓸쓸했어요. 시금치나물 하나, 계란말이 하나, 김치. 간소한 반찬들이 혼자 먹는 저녁상을 채웠어요. 밥을 한 숟갈 떠먹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은지였어요. 문을 열어주니 은지가 들어왔어요. 회사 옷차림 그대로였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해 보였어요. 은지는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리허설이 어땠는지, 아빠와 만나는 게 어색하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평소에 은지는 아빠 얘기를 꺼내는 걸 조심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왜 강태수에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부탁했느냐며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체면상 신랑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수빈이네.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라고 대답했더니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왜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느냐. 바람 피운 사람은 아빠인데.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부탁까지 해야 하느냐며 따지듯 말하는 은지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아빠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은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강태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이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아빠가 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3년 전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였다는 얘기였어요. 저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해서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빠 편을 든 척했다는 거예요. 제가 더 상처받을까 봐서 혹시 자신이 아빠를 비난하면 제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지가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미안하다고 했더니 은지는 제 손을 잡으며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느냐. 잘못한 건 아빠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그런 부탁 그만하라고 아빠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민수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이제는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쟤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명자였어요. 20년 지기 친구인데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은지한테서 연락을 받았다며 제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겠다며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화가 끊어지고 30분 후 명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치킨 한 마리와 맥주 2캔을 들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치킨을 올려놓더니 은지도 있으니 잘 됐다며 셋이 이야기 좀 해보자고 하더군요. 명자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성격이 시원시원했어요. 이혼도 10년 전에 먼저 경험해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준 친구였어요. 강태수한테 결혼식에 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은지에게서 들었다며 왜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따졌어요. 체면상 그랬다고 했더니 명자가 맥주캔을 따면서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체면을 구기고 있느냐고 반박했어요. 혼자 이런 고민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라며 친구가 뭐하러 있는 거냐고 하더군요. 은지도 자신도 있다며 함께 맞장구 쳤어요. 그렇게 밤 11시까지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마음들을 털어놓으니 한결 가벼워졌어요. 명자는 치킨 다리를 뜯어먹으면서 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는 30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다고 평가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강태수는 뭐 했느냐며 나중에는 바람까지 피웠다고 분개했어요. 은지도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사셨다며 맞장구 쳤어요. 그런데 왜 제가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해야 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혼식 때 당당하게 하라고 숨을 이유가 없다고 격려해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고 했더니 누가 뭐라고 하느냐며 바람 피운 건 강태수인데 왜 제가 눈치를 보냐고 반문했어요. 은지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명자 이모 말이 맞다고 엄마가 당당하게 하라고 지지해줬어요. 그날 밤 명자와 은지가 집에 머물렀어요.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했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침실에서 셋이 이불을 나누어 덮고 누워서도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은지는 내일부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30년을 버텨낸 강한 여자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명자도 거들었어요. 제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혼자서도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고 은지도 키우고 이만큼 살아온 사람이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 말들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어요. 꿈에서도 은지와 명자가 나타나서 저를 격려해 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명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면 되겠냐며 웃으며 차려주는 아침상이 정말 고마웠어요. 은지도 세수를 하고 나와서 함께 앉았어요. 셋이 함께 먹는 아침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은지는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바꿔보라며 결혼식까지 2주밖에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 제가 준비할 게 있다고 했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자신감이라고 하더군요. 명자도 웃으며 맞다고 제가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보여주자고 격려해줬어요.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혼자서 끙끙 앓지 않게 되었거든요. 은지는 퇴근 후에 자주 들렀고 명자도 틈틈이 안부를 물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강태수를 의식해서 화장품을 산 것도 체면 때문에 부탁한 것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들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56살의 윤희정, 30년 결혼 생활을 버텨낸 여자,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화장대 앞에 앉아서 새로 산 화장품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니 얼굴색이 한결 화사해졌어요. 립스틱을 발라보니 입가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화장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한 화장이었어요. 은지가 사온 새 블라우스를 입어봤어요. 연한 분홍색이 제 피부톤에 잘 어울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3년 전보다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결혼식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지와 명자, 그리고 민수까지. 이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결혼식 초대장을 다시 봤어요. 이제는 그 글자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신랑 아버지 강태수, 어머니 윤희정. 윤희정이라는 제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윤희정이에요. 누구의 부인이 아니라 그냥 윤희정. 30년을 헌신하며 살아온 윤희정.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윤희정.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윤희정. 그 이름으로 결혼식장에 설 거예요. 당당하게.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깼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깨어난 거였어요. 잠이 완전히 깨버려서 다시 눕기도 애매했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지만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청첩장이 보였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민수의 결혼식 날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하고 한복 입고 예식장 가서 그리고 강태수를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 은지와 명자의 격려 덕분에 마음이 많이 단단해졌지만 막상 당일이 되니 또 긴장이 되었어요. 6시가 되자 민수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아들 녀석도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요.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요. 떨리네요. 민수가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겠다. 네, 그래야죠.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했어요. 토스트 2조각과 우유 한 잔. 속이 좀 메스꺼워서 많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7시 30분에 미용실로 출발했어요. 예약을 8시로 해뒀거든요. 미용실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 말의 서울거리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맑은 날씨였어요. 결혼식 하기에는 좋은 날이었어요. 미용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의 어머님들이 와 계셨어요. 모두 결혼식 참석 차림으로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저도 미용사 앞에 앉아서 머리를 맡겼어요. 오늘 아드님 결혼식이시죠? 축하드려요. 미용사가 밝게 말하며 제 머리를 만져봤어요. 네, 감사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용사가 롤러로 머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드라이어 바람이 뜨거웠지만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1시간 반 동안 머리를 하고 나니 거울 속 제 모습이 꽤 괜찮아 보였어요.
평소보다 화사해 보였어요. 미용사가 마지막으로 헤어스프레이를 뿌려주면서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복을 입었어요. 하늘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였어요. 색깔이 제 피부톤과 잘 어울렸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해 봤어요. 화장을 다시 고쳤어요.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발랐고 립스틱도 차분한 색깔로 골랐어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옅지도 않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를 착용했어요.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은지가 선물해 준 것들이었어요. 손목에는 평소에 차던 시계 대신 작은 팔찌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56살 윤희정의 모습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오후 1시에 예식장으로 출발했어요. 민수와 함께 택시를 탔어요. 예식장까지 가는 동안 민수가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정말 긴장한 것 같았어요. 민수야, 긴장 많이 되니? 네, 좀 그래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도 떨린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떨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친척들, 민수 친구들, 제 친구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인사를 받으면서 대기실로 향했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화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복주름을 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은지와 명자가 응원해준 말들을 떠올렸어요. 당당하게 하라고, 저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오후 2시 30분, 예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어요. 하객들이 거의 다 도착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기 위해 홀로 향했어요. 예식장 홀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신부 쪽 하객들과 신랑 쪽 하객들이 양쪽으로 나누어 앉아 계셨어요. 저는 맨 앞줄 신랑 어머니 석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친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친척 아주머니들, 동네 지인들, 민수 친구들의 어머님들. 모두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민수 엄마,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민수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따뜻한 인사들을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 감사했어요. 시계를 보니 2시 45분이었어요. 예식 시작까지 15분 남았어요. 강태수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신랑 아버지 자리 제 옆이 비어 있었어요.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늦는 건 아닐까요?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예식장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어요. 예식장 입구로 강태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격식을 갖춘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강태수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나보다 10살은 어린 것 같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어요. 강태수가 그 여자와 함께.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 저게 민수 엄마 봤어? 어떻게 저럴 수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어요. 하지만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 들렸어요. 강태수는 그 여자와 함께 천천히 걸어와서 친척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큰 고모께 먼저 인사했어요. 누님, 오랜만입니다. 큰 고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강태수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를 봤어요. 이분은 강태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제 여자친구 송지영입니다. 그 순간 예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라고? 내 아들 결혼식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척들한테 소개한다고? 지영이라는 그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젊었어요.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그게 오히려 더 기가 막혔어요. 큰 고모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강태수는 지영을 데리고 다른 친척들에게도 인사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삼촌,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지영이에요. 이모부님께도 인사드려요. 지영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송지영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충격인지 수치심인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리 말도 안 하고 아들 결혼식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척들한테 소개한다고요? 그것도 저는 혼주석에 혼자 앉아있게 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동정하는 시선, 당황한 시선, 궁금해하는 시선. 온갖 시선들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신랑 어머니니까 끝까지 앉아 있어야 했어요. 강태수와 지영이 수빈이네 가족들한테도 다가갔어요. 수빈이 부모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아버지입니다. 수빈이 아버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사돈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셨어요. 지영이 또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태수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태수 오빠라는 말을 사돈들 앞에서 하다니. 저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태수는 지영과 함께 제 쪽으로 왔어요.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영은 어디 앉을 건가요? 강태수가 저에게 가벼운 목례를 했어요. 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형식적이었어요. 지영이 제게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강태수가 지영에게 뭔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기 뒤쪽 자리에 앉아 있어. 예식 끝나고 다시 만나자.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뒤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강태수가 제 옆자리,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았어요. 50c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과 배신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어요. 예식장 안에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어요.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계를 보니 3시였어요. 예식이 곧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망가져버린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어지러웠어요. 은지가 응원해준 말들이 떠올랐어요. 당당하게 하라고, 부끄러워할 이유 없다고 했던 그 말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전혀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저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예식이 시작되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민수가 홀로 먼저 입장했어요. 검은색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강태수의 존재감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수빈이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뒤쪽에 앉아있는 지영이라는 여자,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돈들의 당황한 표정들,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주례 선생님이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 같았어요. 가끔 강태수가 기침을 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어요. 민수와 수빈이가 서로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30년 전에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뒤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지영이라는 여자가 앉아 있는 곳이요. 한 번도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의 존재가 등 뒤에서 따가웠어요. 친척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도 계속 들렸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민수 엄마 정말 불쌍해.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런 말들이 제 귓가를 스쳤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그런 시선을 받게 되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되었어요. 별실로 이동해서 전통 패백 의식을 진행해야 했어요. 민수와 수빈이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양가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는 시간이었어요. 패백실로 이동하는 동안 강태수가 지영을 데려왔어요. 패백 의식까지 함께 참관하겠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극한 상황이었어요. 작은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패백실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았어요. 저와 강태수는 신랑 부모 자리에, 수빈이 부모님은 신부 부모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영은 구석 한쪽에 서 있었어요. 민수와 수빈이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예뻤어요. 하지만 이 순간조차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어요. 패백 의식이 시작되었어요. 민수와 수빈이가 저희 앞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내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였어요. 강태수가 축사를 하겠다며 일어났거든요. 민수야, 수빈아, 오늘 정말 축하한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뒤틀렸어요.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태연하게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수빈아, 엄마가 정말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감정이 복받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다. 그냥 너무 기뻐서. 거짓말이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패백 의식이 끝나고 다시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어요. 이제 정말 긴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피로연 내내 이 상황을 견뎌내야 했어요. 피로 연장에서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강태수는 당연히 지영과 함께 다녔어요. 마치 정식 부부인 양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친척 테이블에서 큰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태수야, 둘은 언제부터?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강태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3년이라니. 이혼한 지 3년인데 벌써 3년을 사귀었다는 얘기였어요. 지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마케팅 쪽 일이에요. 지영이 밝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젊고 활기찼어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테이블로 이동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사람들은 지영에게 관심을 보였고 강태수는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다니는 초라한 전처였어요. 그런데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피로연장 입구 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어디 있어? 송지영 어디 있냐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피로연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지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강태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 남자가 지영을 발견하고 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여기 있었네. 송지영. 민호야. 너가 왜 여기에 있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히 아는 사이였어요. 왜 왔냐고? 내가 또 결혼식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박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박민호가 피로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피로연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이 여자는 제 전처예요. 바람 피워서 저와 이혼한 여자라고요. 그 말에 피로연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기만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 여자가 우리 부부 친구랑 바람 피워서 우리 가정 파탄 냈다고요. 박민호의 폭로가 계속되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집 나간 여자예요. 그것도 제 절친한 친구와요.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혼했는데 이 여자가 또 어떤 남자를 꼬셔서 결혼식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박민호가 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 여자 정체 몰랐죠? 바람 피우는 게 습관인 여자예요. 강태수는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호야, 그건 뭐야?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김상훈이랑 호텔에 간 것도 거짓말이야? 더 구체적인 폭로였어요. 김상훈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피로 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앉아 있는 혼주 테이블 주변도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강태수도 속았다는 얘기였어요. 지영이라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한 전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굴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아저씨, 이 여자 믿지 마세요. 이 여자는 남자만 보면 꼬리치는 여자예요. 박민호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지영이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피로 연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강태수도 당황한 채로 그 뒤를 따라갔어요. 피로 연장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박민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 갔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런 여자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도 피로 연장을 나갔어요. 피로 연장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강태수도 결국 속은 거였어요. 지영이라는 여자에게 완전히 노란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후련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기가 막혔어요. 저는 30년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은 바람 피운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니까요. 그것도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면서요. 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괜찮다. 민수야,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태수에 대한 분노, 지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피로연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어색해졌어요.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앉아 있어야 했어요. 정말 긴 하루였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민호가 나간 후 피로 연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하객들은 모두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주석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강태수도 속았다는 사실, 지영이라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한 굴욕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강태수가 혼자 피로 연장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지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밖에서 울고 있거나 아예 가버린 것 같았어요. 강태수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황과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태수도 당했네. 그래도 민수 엄마가 더 불쌍하지. 어떻게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그런 말들이 제 귓가를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위로받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혼주석 근처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희정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30년. 3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소리가 났어요. 피로 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목소리였어요. 강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희정아, 여기서는 뭐? 조용히 하라고? 참으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그것을 꺼냈어요. 3년 전 이혼할 때 벗어던졌던 결혼 반지. 오늘 가져온 거였어요. 결혼 반지를 강태수 앞에 던졌어요. 작은 반지였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거 돌려줄게. 피로 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30년이야. 30년 동안 이 반지 끼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내 인생 다 바쳤어.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고 있었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야? 바람 피워서 우리 가정 버리고 이제 와서 내 아들 결혼식에 그런 여자 데리고 와. 강태수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도 바람 피운 여자를. 당신도 바람 피우고
그 여자도 바람 피우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목소리는 더욱 또렷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바람 한 번 안 피웠어.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않았어. 피로 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수빈이도 사돈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요. 미리 말도 안 하고 당일에 와서 사람들한테 당당히 소개하면서 나를 바보로 만들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말했어요. 30년 동안 헌신한 나와 바람 피운 당신, 그리고 또 바람 피운 그 여자. 손가락으로 강태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누가 더 부끄러운 거야? 누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야? 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피로 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가정 지키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해요?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공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윤희정이에요. 누구의 전처가 아니라 이 가정을 지켜온 윤희정이라고. 제 목소리가 피로 연장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강태수를 다시 바라봤어요. 당신이 잘못 선택한 거야. 나를 버린 것도, 바람 피운 여자를 선택한 것도 모든 게 당신 잘못이라고. 그 순간 큰 고모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 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맞아, 민수 엄마. 잘 말했어. 다른 친척 아주머니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민수 엄마가 뭘 잘못했어?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자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피로 연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제가 당당할 자격이 있다는 거요. 강태수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점점 작아져 보였어요.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고개가 숙여졌어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태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혼주석에서 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는 괜찮다. 정말 괜찮아. 처음으로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수빈아, 미안해. 너희 결혼식에서 이런 소동을. 수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수빈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돈 어머님도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민수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사돈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피로 연장을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강태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제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피로 연장 밖으로 나오니 가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은지와 명자가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했어요. 희정아, 속이 다 시원하다. 두 사람이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예식장 로비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마음이 진정되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감정들을 모두 토해낸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보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일을 본 친척들과 친구들이 저를 격려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희정 언니 정말 멋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언니가 맞아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사과하지 않고, 그냥 윤희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들이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아는 분들이 저를 보고 격려해 주셨어요. 민수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단하게 봐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표정이 밝아졌다는 걸요. 3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민수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저를 찾아왔어요. 수빈이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정말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이 후련해졌거든요. 어머님, 그날 정말 멋있으셨어요. 수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를 정말 대단하다고 하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참고 사신 게 존경스럽다고. 며느리의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빈아, 너희 결혼식에서 소동을 피워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감동받았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랑 가족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날 저녁 은지도 왔어요. 퇴근길에 들른 것 같았는데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뭘 축하해?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거예요. 은지가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웃었어요. 딸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훨씬 밝아 보여요. 그래. 네.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거짓말 같지만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개운했고, 밥맛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면서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다니? 그동안 못했던 일들 있잖아요. 여행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생각해보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건 해보지 못했거든요. 꽃꽂이 같은 걸 배워보고 싶었어. 그럼 배우세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은지가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그 주말 정말로 문화센터에 가봤어요. 꽃꽂이 수업을 신청하러요. 접수대에 앉은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꽃꽂이 반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괜찮으실 거예요. 다른 어머님들도 처음엔 다 초보셨거든요. 첫 수업 날이 되었어요. 문화센터에 가니 비슷한 연배의 어머님들이 7, 8분 계셨어요. 모두 화분과 꽃들을 앞에 두고 앉아 계셨어요. 선생님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셨어요.
정말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꽃을 꽂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하세요. 꽃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가위질도 서툴렀고 꽃을 어떻게 꽂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옆자리에 앉은 김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언니는 언제부터 꽃꽂이 하셨어요? 저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집안일에만 매여 있어서 이런 걸 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제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김아주머니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제가 만든 꽃꽂이를 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집에 와서 거실 테이블에 꽃꽂이를 놓았어요. 방 안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꽃꽂이 수업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겼어요. 김아주머니 외에도 박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 모두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어요. 수업 후에 가끔 함께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각자의 사연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민수 엄마 결혼식일 얘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게 하셨네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꽃꽂이 수업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명자나 은지와 만나거나 새로 사귄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강태수 생각은 거의 안 났어요. 가끔 떠올라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명자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희정아, 강태수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지영이랑 완전히 헤어졌대. 그리고 혼자 원룸으로 이사 갔다던데? 그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 결혼식에서 망신당한 거. 송지영도 동네에 못 있겠다고 다른 곳으로 갔다더라. 그래.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희정아, 너는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때 확실하게 정리하고. 응, 나도 그래. 정말 그랬어요. 그때 확실하게 끝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꽃꽂이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희정 어머님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혹시 꽃집 일에 관심 있으세요? 꽃집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꽃집을 운영하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할 분을 찾고 있어요. 꽃꽂이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한다고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을 좋아하시니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은지와 민수에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일을 한다고요? 민수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엄마, 좋은 것 같은데요? 은지는 적극 찬성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사셔야죠. 저희는 다 컸으니까. 그렇게 해서 꽃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플라워 가든이라는 작은 꽃집이었어요. 사장님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희정 언니 꽃꽂이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손님들이 언니가 만든 꽃다발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서투르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꽃을 다루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어떤 꽃으로 해드릴까요? 생일 선물용이에요. 그럼 밝은 색깔로 해드릴게요. 장미와 거베라를 섞어서 꽃다발을 만들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기쁜 날, 슬픈 날, 특별한 날에 제가 만든 꽃이 함께한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민수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수빈이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가 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야? 네, 이제 6주 됐어요.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모르지만 새 생명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어머니,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뭔데? 수빈이가 어머니께 태교에 도움받고 싶다고 해요. 같이 꽃꽂이도 배우고 싶다고. 며느리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수빈이와 함께 꽃꽂이를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함께 꽃을 만지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꽃향기가 정말 좋아요. 아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수빈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외로우시지 않아요? 외롭다니? 혼자 사시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외로운가? 아니야. 전혀 외롭지 않아. 정말이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야.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행복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자세가 당당해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손목에는 은지가 선물한 예쁜 시계가 있었어요.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는 이제 완전히 비워두기로 했어요. 그 자리는 이제 제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 왔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57살의 윤희정은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윤희정으로 살고 있었어요. 꽃집에서 일하는 윤희정, 꽃꽂이를 배우는 윤희정, 곧 할머니가 될 윤희정, 친구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윤희정.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제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분 좋은 고민이 생겼어요. 저녁에는 내일은 뭘 해볼까? 하는 설렘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절은 흘러가고 저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던진 그 반지와 함께 과거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했어요. 진짜 제 인생을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저였다는 걸. 30년을 버텨낸 윤희정. 이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윤희정.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이는 봄날이었어요.